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과 건강, 그러니까 뭐 병원을 좀 다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좀 소홀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좀 지치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방송들이 생각날 때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방송은 계속할 생각이긴 한데, 그 방송이 일정치 못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 편집 또한 제가 좀 부담 가지 않게 좀 과거보다는 단순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개인적으로 편집의 부담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지금 방송에 올리는 뭐 데이터나 그 자료들을 이제 굳이 올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편집에 대한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사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단 쉽게 이 느낌상으로 와닿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능에서 나오고 있는 어떠한 이런 이제 방사능의 파장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눈으로 보시게 되면 이 방사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 방사선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내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이라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사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방사능과 방사선은 다른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방사선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사선이 없다. 혹은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방사능 자체의 유독성은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영상에서처럼 클라우드 챔버 안에 알코올 증기를 채워서 방사선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그대로 저 파장이 뚫고 인간의 몸을 뚫고 또한 납, 콘크리트, 알루미늄까지 뚫어버리는 그러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사선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런 것들이 몸 안을 투과하게 됐을 경우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총알처럼 튕겨져 나오는 저 방사능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입자들이 DNA를 파괴시킨 것 또한 맞죠. 일본에서도 심지어 많은 방사능 사고 사례들로 통해서 인간의 DNA가 무참히 방사능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뭐 상황들을, 그리고 또한 그런 다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공포스럽게 우리가 두려워해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하면서 공포를 갖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저 영상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알파와 베타 그리고 감마가 있죠.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이 바로 알파와 베타선입니다. 저 입자가 총알처럼 발사가 되는 것이죠. 보기에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알파선 같은 경우는 종이조차 투과하지 못하고요. 베타선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또는 1.3m 공기층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이는 총알 같은 입자, 보기에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도 DNA 파괴는커녕 피부조차 투과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감마선 같은 경우는 납이나 철판으로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암 유전자 파괴로 위험하다고 말하는 방사선이 바로 감마선입니다. 또한 중성자선도 있죠. 그래서 사진처럼 입자 총알이 아니라 파장의 형태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알코올 증기 실험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방사선 총알 짤은 인체에 유해하고 공포스럽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위험했으면 애초에 저렇게 안전장치 없이 실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알프스, 일본이 만들고 있는 방사능 정화장치죠.
뭐 제염 장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알프스에서 현재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삼중수소, 그러니까 트리튬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트리튬은 일반 수소보다 중성자가 2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자 중 하나가 전자로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양성자로 변화를 하고 그 결과 헬륨이 된다.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가 바로 베타선인데, 이 트리튬이 현재 발산하는 베타선은 공기 중에서 5mm 정도밖에 이동할 수가 없고 종이도 뚫을 수 없는 약한 에너지의 방사선이다. 그런데 알프스가 이 삼중수소, 그러니까 트리튬을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물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질이 거의 같기 때문에 물만 따로 분리하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그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이것을 흘려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외부적인 피폭에 대해서 이 약한 삼중수소 중 특히 약한 베타선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 방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트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널리 존재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에서도 트리튬은 쏟아지기도 하고 또한 환경 속에서 물로 존재하고 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뭐 빗물과 하천, 수돗물에 약 리터당 0.1에서 1 베크렐 정도의 트리튬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리튬의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2.3년이라고 합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진실인 것일까? 마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들어보면 제가 마치 지금의 정부를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면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문제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내부 피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삼중수소, 그러니까 트리튬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1달 반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제염을 하고 또한 삼중수소에 대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럼 검출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려 1달에서 2달, 심지어는 3달까지 이 오염수의 방류를 대기하고 있다가 방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방류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일본의 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삼중수소를 어떻게 해서든 옹호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중수소가 외부적인 피폭에 노출됐을 때는 전혀 인체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삼중수소가 바다에 방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류된 삼중수소들이 바닷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고기들이 아가미와 또한 자신들의 먹이를 통해서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프스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와 탄소14라는 이러한 물질을 전혀 걸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쿄 전력을 포함 일본 정부, 우리나라 정부 모두 삼중수소의 외부 피폭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통을 하려고만 하고 있다. 자,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서 외부 피폭 시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삼중수소를 약한 방사성의 핵종이다. 그리고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는 안전한 방사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삼중수소의 내부 피폭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삼중수소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몸에 일단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세포에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방사능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고에너지 감마선, 그러니까 헐크를 만들어냈던 그 감마선 같은 경우는 투과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DNA나 세포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투과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에너지 핵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통과하지 않고 세포 내에 머무르면서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방사능 총알이 공을 튕기듯이 세포에 연쇄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뭐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고 제가 보여줬던 그 영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의 뇌피셜이나 구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물 유전자 등에 손상을 미치는 정도를 보여주는 이 생물학적인 효과비를 바로 RB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RB 수치를 살펴보면 삼중수소의 RB는 주로 2를 초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라는 게 숫자 2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세슘, 스트론튬, 탄소 14보다 약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도쿄전력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삼중수소 물을 마셨을 때 인체에 빠져나가는 물리적 반감기는 약 10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인체에 영향이 낮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에 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기 쉽지 않다라고 아까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체인 플랑크톤과 어패류 등에 이게 섭취가 되게 되면 유기화합물과 결합이 된다는 점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이 된 삼중수소는 그 밤감기가 10일이 아니라 최대 500일에서 60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자, 여기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10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내에 유입된 트리튬은 10일 정도면 방사능의 절반이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다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이 배출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단백질 등 유기물에 결합해서 체내에 흡수된 트리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결합 트리튬 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40일 정도면 배출된다. 그러면 500일에서 600일 정도의 배출은 너무 오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작은 글씨로 일부는 배출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린다. 자, 그래도 최소 300일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배출될 때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저 자료대로 뭐 우리가 500일, 600일을 떠나서 그냥 365일, 1년을 잡아봅시다. 뭐 그때 완전히 배출된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1년 동안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삼중수소가 바로 OBT 형태로 몸속에 OBT라는 것은 유기결합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OBT 형태로 몸속에 계속 남아서 축적이 됩니다. 뭐 인간처럼 오랜 세월을 살 생물들도 아니고 대부분 1년의 터울살이로 살고 있는 작은 먹이 사슬에 있는 관계들이 물고기들에게 그 상위의 포식자에게 먹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이 사슬을 통해서 더 상위 개체, 더 많은 삼중수소의 유기화합물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먹이 사슬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이런 포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트리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입니다. 다행히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2.3년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감기 말 그대로 그 절반으로 다시 기한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6년이 지나게 되면 또 3년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시간적인 흐름으로 밤감기를 봐야 된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자연 방사선 외에 인공 방사선에 대한 추가 피폭 제한 권고치가 현재 연간 1mSv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이 방류할 계획인 삼중수소의 양은 1500베크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치로 환산하자면 방류된 오염수를 매일 2리터씩 마신다고 했을 경우 1년의 피폭량이 0.02mSv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굳이 뭐 환산을 하자면 전복 한 마리, 바나나 200개 정도를 먹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비슷하다. 그러면 뭐 내부 피폭의 위험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 방사선이라는 것이고
이 인공 방사선 같은 경우는 자연 방사선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피폭의 위험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삼중수소 논란은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본이 원자력 사고가 이제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사능의 가장 큰 이슈에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본을 통해서 현재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 그 수치로 봤을 때는 미국, 캐나다,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 배출 기준조차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일본의 저 175테라베크렐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아무래도 오염수가 현재 이 탱크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배출량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이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수치가 나온 것이지, 사실상 삼중수소가 배출된 것은 아니다. 오염수 탱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소량의 배출량이 나온 것이지, 사실상 일본이 저 오염수를 풀어제끼기 시작했다면 뭐 미국과 캐나다, 중국을 압도적으로 아마 능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캐나다, 중국이 현재 뿌려대고 있는 삼중수소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 폭발한 원전에서 녹아내린 해결료에서 직접 닿은 오염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과는 이게 비교하는 게 좀 그렇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를 했다라는 그 오염수를 측정해 본 결과 삼중수소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이었죠. 뭐 10개 이상의 핵종이 발견된 적도 있었고 이미 심각하게 오염이 됐었다. 그러니까 정상 원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삼중수소가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삼중수소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물질이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다. 이것은 국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환경 문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현재 국내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역겨움을 넘어서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결국 당파 싸움으로 남는 것은 없고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키게 되는 문제만 낳게 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공 방사선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뭐 데이터가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앞으로 인간에게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수치로 봤을 때는 피폭량이 매우 미미할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유전체 사슬이 한 개가 끊어졌을 경우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2개 이상 끊어지게 됐을 경우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암이나 암 억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과 또한 그 결과를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과학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수치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와 또한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장기적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저것을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풀었을 경우에는 그 부작용의 문제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겠지만 30년 동안 그 이상 서서히 방류를 했을 경우는 그것에 입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조용히 덮어버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물질, 방사능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플루토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플루토늄은 무거워서 해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심해에 가라앉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해 기류를 통해서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해류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중국과 남중국해,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플루토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수가 국내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 오염수가 도달하는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자면 7개월에서 1년가량 사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된 뒤에 7개월 정도면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 400일 정도면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계산을 하셔서 우리가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은 뭐 삼중수소 하나만의 어떤 오염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처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프스로도 걸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다핵종들이 오염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 중국의 그런 냉각수 이상의 여러 가지 다핵종들에 오염될 수 있는 그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한 뭐 이게 유튜브에서도 뭐 또 민감하게 다뤄진 부분이다 보니까 방송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또한 색깔론적인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고, 또한 저런 해로운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 뭐 경향신문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후쿠시마 1원전 3km 이내 지역에서 지난 8월 30일 날 채취한 바닷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총 6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리터당 1에서 1.5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인근 부분에서부터 삼중수소의 하한치가 초과 검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가 현재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중수소의 이러한 수치가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장기적이고도 매우 위험한 장기적 프로젝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암울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고 단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삼중수소는 유전자 손상으로 세대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티머시 무소 박사의 130건의 논문 중에서,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유전자 손상을 삼중수소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까지 한 사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현재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는 이유가 뭐 히로시마 원폭 사건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요 현재 그 중국과 대만의 그 어떤 이 전쟁의 불시의 갈등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그 일본에 대한 정치적 입집 때문에 현재 침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봤다시피 데이터 자료를 봤다시피 뭐 캐나다, 미국, 중국, 거기에서 현재 방류하고 있는 삼중수소 초과치가 그 상당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 그냥 한마디로 공범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러한 공범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뭐 과거 히로시마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뭐 IAEA 많은 유럽국들과 뭐 미국 뭐 거의 찬성을 하고 있고, 또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들을 뭐 묵인하다시피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뭐 검사와 또한 관리와 또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30년, 40년 이렇게 방류가 되었을 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부작용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뭐 과학이라는 것이 무조건 100% 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처럼 데이터가 없는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더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한 우리 정부 역시도 철저하게 이 데이터와 또한 감시관리를 통해서 일본의 무분별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염수라는 것은 단순히 일본 하나만의 정치적인 이슈에 혼동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함께 저지르고 있는 공범적인 범죄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본 하나만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책임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